네, 지금부터 3월 둘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3월 6일 이제 월요일은 한국에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EU에서 1월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3월 7일 이제 화요일은 호주 RBA에서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열려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고요. 한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3월 8일에는 유럽에서 EU 4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 미국 연준에서는 이제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죠. 베이지북이 공개가 예정돼 있고요. 미국에서 또 2월 달 ADP에서 발표하는 민간 고용자 수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3월 9일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2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각각 이제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한국은 그날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돼 있고요. 3월 10일은 이제 미국에서 2월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 BOJ에서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열려서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번 주 여러 일정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고용지표일 것 같습니다. ADP, 민간 고용자 수. 3월 10일 미국 2월 고용 보고서.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되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지금 예상은요 21만 명 정도가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1월에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이게 거의 한 50만 명 넘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한번 그때 놀랬죠? 또 놀래버렸죠, 시장이. 물론 그거 나오고 나서 뭐 증시가 오히려 또 오르기도 했지만 나중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긴축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러니까 이번 2월 데이터가 왜 좀 중요하냐면 1월 달을 일회성으로 보는 시각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1월 달에 좀 임시직들 고용한 것도 있고, 또 1월 달에 약간 이제 소비와 관련돼서도 뭐 세금 환급해주고, 그러니까 1월 데이터가 좀 깜짝 이게 놀랄 정도의 좋은 이 모멘텀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거 일회성 아니냐. 근데 2월은 그런 이제 변명의 여지가 좀 별로 없다 보니까 2월 데이터는 좀 우리가 진짜 데이터다. 진짜 데이터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좀 사실 안 좋게 나온 게 좋죠, 증시. 너무 또 잘 나오면 긴축 이슈 계속 가니까. 그래서 고용이 예상을 좀 미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21만 명인데 그거 좀 미달할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3개월 보통 선행하는 게 중국 생산자 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역시 BOJ도 이제는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구로다 총재 이제 구로다 총재 임기가 4월 초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총재 임기 앞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BOJ잖아요. 그래서 이번 BOJ에서 이제 또 어떤 정책 변화가 혹시라도 있을지, 아니면 기존 정책 유지할지, 이게 엔화에 영향을 또 주고 달러에 당연히 영향을 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에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증시는 보면은 미국의 어떤 추가 긴축 이 부담하고 또 중국의 경기 회복, 약간 말하자면 부담 요인하고 호재가 이렇게 약간 겹쳐 있는 또 힘겨루게 하는 그런 양상 같은데, 3월 국내 증시에서는 어느 쪽 영향이 더 클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3월 한 중반까지는 그래도 아무래도 FMC 영향력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에 키를 쥐고 있는 게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물론 중국도 당연히 좋게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의 정책 이슈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환율도 많이 올랐고, 결국 환율이 떨어져야 뭐 외국인이 액션을 강하게 취하니까, 그래서 그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일단 한 3월 22일 날 있을 FMC 전까지. 근데 그 1차 고비가 3월 14일이거든요. 물가. 2월 물가. 2월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주면 FMC는 이제 자동적으로 0.25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3월 14일 날 그 전까지는 일단 FMC 이슈,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3월,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면 그 전까지는 미국 긴축 이슈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이게 소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긴축 이슈가 소멸되면 뭐죠? 경기 이슈로 넘어가겠죠. 그럼 이제 중국 경기 보면서, 또 그때쯤 되면은 3월 중순 이후로 되면 이제 양회가 끝나거든요. 양회가 보통 일주일 열리니까 양회 결과들이 나오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 보면서 올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좀 성장하겠다 이런 게 나오면서 경기 이슈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월을 딱 반으로 쪼개서 이 상 쪽은 긴축, 하 쪽은 중국 경기,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이제 초과 이익 공유, 또 기업 정보 공개 이런 여러 가지 참 조건들을 지금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 상당히 난감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받는 게 그래도 유리할까요? 차라리 안 받고 그냥 이런 어떤 규제 안 받는 게 더 좋을까요? 이게 참 안 받는 게 좋죠. 이 조건이면 사실은. 그잖아. 이게 너무나 우리가 기사를 봐도 저는 너무 좀 충격받았거든요. 영업 비율까지 네. 다 공개하고 하니까. 이게 뭐 돈도 돈인데 네. 이게 기술을 공개하라는 건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리고 초과 이익을 75%는 갖고 가겠다면 네. 굳이 뭐 무슨 이득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도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긴 한데 이것도 안 받기도 그런 게 그럼 또 미국에서 영업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밑보일 수도 있죠. 네.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메모리보다는 사실 파운드리 쪽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 공장 그 삼성 공장도 이번에 테일러시에 짓는 것도 파운드리잖아요. 파운드리죠. 예.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짓는 것도 이제 물론 앞으로 미국에 메모리까지도 지으려는 계획은 있었어요. 네. 있어서 이제 그게 좀 늦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당장 영향을 주는 거는 이 파운드리 쪽하고 하이닉스는 반도체 후공정 있죠. 예. 패키징하고 연구개발 쪽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당장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중립적인 이슈지만 이게 결국 이게 확정이 돼버리면 장기적으로는 메모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다음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이제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투자하기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해지게 되고요. 그게 거의 확정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이익을 낸 거에 또 이번에 만약에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75%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게 되고요. 거기다가 기술 노출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건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얻는 것보다 예. 잃는 게 맞는. 물론 이게 보조금 혜택이 적은 건 아니에요. 이번에 기사 찾아보니까 한 3.8조 원 정도까지도 최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네, 말씀이죠. 삼성전자 워낙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 공장만 해도 뭐 20조가 넘는 단위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 3.8조 원 정도에 달하는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 공장에서 돈을 많이 벌면 예. 보조금 줘야 되거든요, 다시. 네. 그러니까 이건 돈 많이 벌어도 좀 또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이 조건이면 참 이게 지금 표현이 좀 그런 게 계륵 같아져 버린. 네. 그러니까 안 받기도 그렇지만 받아야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런 또 규제는 심해지고 예. 굉장히 좀 진퇴양난의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실상 가능한 나라가 한국이고 뭐 대만 정도지 네, 않습니까? 대한국하고 대만 정도. 뭐 지금 당하는 대만보다는 한국에 그래도 외교력이 있는 셈이니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또 뭐 다른 나라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 네. 지금 반도체 공장을 투자하고 운영할 네. 수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대만 네. 정도인데 뭐 대만은 어떻게 보면 정식 외교 네. 관계가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내 한국 정부가 좀 나서야 될 네, 부분이겠네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런 것들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중국 반도체에 대한 이제 규제 견제가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또 걱정되는 게 다들 뭐 걱정합니다만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들 이게 지금 새로운 투자가 거의 어렵게 됐는데 이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상당히 난감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 분위기로는요, 중국에서 물론 공장을 운영할 수는 있는데 이제 첨단 반도체를 만들긴 점점 어려워지죠. 예. 지금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몇 년 후에 영향을 줘요. 네. 그럼 2025년도 되면 이제 점점 예전 공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점점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저 미국이나 예. 저기 아니면은 그 한국 쪽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는 없어요. 네. 중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남겨는 둬야 되는데 이 비중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저렇게 나와버리면 미국에 공장 짓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 한국에 지어야 되는데 한국도 지금 법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도체가 진짜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네. 가장 핵심이에요. 이 반도체가 망가지면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도 망가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도 이제 어쨌든 비중을 줄이려고 할 거예요. 예. 뭐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할 텐데 이걸 삼성 하이닉스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의 좀 적극적인 좀 지원, 네. 예, 정부 차원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국 쪽에 공장을 지을 때 네. 뭐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중국 공장의 비중을 좀 줄이는 방향은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을 봤을 땐
좀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투자 대안으로 유럽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스페인에선 요청을 했더라고요. 삼성 예. 쪽에 좀 공장 좀 해달라. 근데 이거는 물론 유럽 쪽에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유럽이 어떻게 조건을 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유럽도 또 뭐 뒤통수 칠 수가 예,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전폭적으로 뭐 정말 다 세금 많이 깎아주고 어떤 조건도 안 되고 그냥 공장만 지어달라. 네. 이러면 가는 게 괜찮겠죠. 우리 예. 입장에 나쁠 게 없으니까. 유럽 시장도 크니까. 예. 근데 이제 유럽에 아직 세부 그런 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유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인데 그것도 세부 안을 봐야 우리가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산업 전체가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들었다고 네. 봐도 되겠습니다. 그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이제 열렸는데 뭐 생산비 절감 예측이고 또 뭐 LFP 뭐 배터리도 좀 뭐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국내 2차 전지 업계에 어떤 뭐 영향이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번에 나온 거는 물론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저가형 모델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안 나와가지고 그 약간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전기차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다 배터리를 적용하겠다 이걸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무조건 원가 절감. 예. 계속 원가 절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재화. 배터리도 내재화, 뭐 심지어 양극재도 내재화하겠다. 리튬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직접 정제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좀 사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현실성은 별로 네.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쉽지는 않겠지만. 예. 근데 또 뭐라고 했냐면 자기 혼자는 못해요. 네. 못하기 때문에 텍사스 공장은 아마 거의 100% 내재하려는 것 같아요. 그냥. 아. 근데 이제 텍사스 공장보다 더 큰 데가 이 네바다주에 있는 공장 지금 짓고 있거든요. 거기 훨씬 규모가 커요. 근데 거기는 이제 외주화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쨌든 이제 그 테슬라가 만드는 뭐 배터리나 이런 것들의 소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베스터 데이 끝나고 나서 2차 전지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이제 당일날은 좀 주가가 좀 흔들렸거든요. 약했죠. 예. 예. 근데 그 다음날 또 오히려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우리나라 그 특히 배터리 소재 업체들 있잖아요. 네. 소재 업체들의 위상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 LNF도 한번 공급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LFP 배터리 얘기를 좀 꺼냈어요. 네. 원가 절감하려고. 그래서 뭐 이게 혹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우리나라 좀 밸류체인 중에서도 LFP에 좀 관련된 밸류체인이 혹시 있으면 그쪽도 좀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그쪽 방향을 조금 넓히려고 하니까 그래서 양극재 중에서 LFP도 좀 비중이 높아질 수는 있다. 요게 좀 이번에 나온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LNF가 양극재를 이제 테슬라에 공급하기로 한 거, 이거는 우리 어떤 K 배터리 소재 이쪽에서는 뭐 상당한 호재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LNF가 왜 또 이게 딱 이 낙점을 받았냐면 이 하이니켈이라고 NCM 배터리가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이 비중이 보통 811 비중이에요. 이게 니켈이 8. 네. 코발트 1, 망간 1인데 이번에 공급하는 배터리는 뭐냐면요. 니켈이 9.5예요. 네. 그 나머지는 0.25, 0.25씩밖에 안 들어가겠죠. 하이니켈. 네, 하이니켈. 그러니까 근데 이거의 단점이 니켈 비중이 높으면요. 이제 밀도가 높아서 주행거리가 확 올라가는데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배터리가. 예. 그래서 이제 함부로 못 쓰는 거거든요. 실력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어서. 네. 그래서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근데 LNF는 이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높은 기술력인데 그래서 오죽하면 그때 미국에 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스톱 시켜버렸잖아요. 예, 예.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함부로 이거 보내면 안 된다. 네. 유출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거 한국 정부도 인정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거를 이제 인정한 거죠. 네. 그래서 LNF의 기술력 인정, 또 우리나라 한국 양극재 업체들 기술력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을 떠나서라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박스권 정시이다 보니까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중국 수혜주로 할 수 있는 철강, 화학 이 정도 말고는 뭐 별로 업종별 이슈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 미리 어떤 담아두거나 미리 투자하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혹시 분야 업종이 있습니까? 제일 위험한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구나 다 아는 아이디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반영이 돼서 주가가 너무 올랐을 때 있죠. 그럼 누구나 알잖아요. 그리고 주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투자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결국엔 그 이벤트가 끝나버리면 주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 과거에 우리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보실 거면 앞으로
좀 아이디어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당장 반영은 안 되더라도 언젠가 현실화될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인데 주가가 안 갔던 것들 있잖아요. 그럼 되게 좀 편하거든요. 밑에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몇 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좀 반도체 안 좋지만 DDR5 이제 시작하거든요. 네. 5월 달에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와요. 인텔에서. 그거 DDR5 지원하거든요. 그럼 결국 그거 생산량 서버 교체가 아마 하반기엔 이루어지니까 DDR5도 한번 좀 보실 필요 있고 또 자동차용 전장 부품도 결국엔 이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테슬라도 자율주행 얘기를 꺼냈지만 올해 벤츠랑 그다음에 그 현대차 제네시스 G90도 레벨 3 정도의 그 자율주행이 이제 탑재된 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도 있겠지만 자동차용 뭐 디스플레이 같은 거 이런 시장도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엔 다가올 미래잖아요. 근데 아직은 주가에 그런 게 많이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건 누구나 이제 인정하실 수 있겠지만 중국 단체 관광객 올 거 아닙니까? 네. PCR 검사 이제 면제했잖아요. 예. 그래서 단체 관광객 안 온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돈을 쓸 텐데 어디다 쓸 거냐? 뭐 카지노도 있을 거고 백화점도 있을 거고 호텔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주가들이 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좀 저평가돼 있고 또 한 가지가 조선도 예전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조선업종도 요즘에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다가올 미래라고 저는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년 전에 많이 발주됐던 제조됐던 그 선박들이 이제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긴 해야 돼요. 예. 해야 되는데 뭘로 바꿔야 되냐면 이제 탄소 배출이 적은 배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한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주가가 반영을 안 하면서 굉장히 좀 낮은 위치들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기업들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그런 업종을 말씀하시는데 좀 더 시계를 줄여가지고 네. 당장 뭐 한두 주 이렇게 볼 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양해 이슈, 정책 이슈가 네. 하나 있고 대신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는 경계감 이게 약간 혼재된 상황인데 이런 단기 구간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근데 결국 가장 단기적으로 큰 이슈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정책 이슈니까 기업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그래서 중국 관련주를 보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 소비주도 좋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철강, 석유화학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부동산 좋을 때 네. 수혜주죠. 이쪽도 괜찮고요. 또 중국이 또 세계 최대 자동차 판매 이 량을 보이는 국가잖아요. 그러면 중국 리오프닝 하면 또 수혜 받는 게 타이어입니다. 네. 타이어 쪽도 저는 괜찮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부품주나 완성차도 보지만 사실 현대차가 중국에 점유율은 없거든요, 거의. 근데 어쨌든 타이어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이제 타이어 기업들 볼 필요 있고 또 거기에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 중국 사람들이 스마트폰 살 때 어디서 사냐면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 가서 삽니다. 한 80% 정도가. 그러면 결국 이번에 리오프닝 본격화하면 스마트폰 수요도 늘겠죠. 거기 들어가는 IT 부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라면은 주로 뭐 화장품도 있을 거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이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쪽 중국 사람들도 이제 오거든요. 단체 관광객은 아니더라도 개별로도 오니까 면세점 관련주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에 보고서 듣는 시간인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그 카지노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인데 이제 물론 이제 중국 소비주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중국보다는 이제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세안을 삼키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의 지인의 박현진 연구원님이 쓰신 보고서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 카지노 화장품 무조건 중국 생각만 하잖아요. 일본이나. 근데 여기서 좀 벗어나서 이제 동남아 이쪽을 좀 봐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표로 보시면 외국인 카지노가 23년도 1월 달에 이제 지표가 나온 게 있는데 의외의 지표가요. 보통 옛날에 우리가 보면 중국 VIP, 일본 VIP가 비중이 커요. 근데 이번에 어디가 더 컸냐면 기타 VIP라고 있거든요. 기타 VIP는 뭐냐면은 이제 일본이나 중국 제외한 다른 나라 국적의 VIP인데 물론 거기에 우리나라 이제 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한국의 그 교포들도 있어요. 포함이 되겠지만
동남아 국가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이제 약간의 부자들 포함이 돼 있을 거고 또 메스라고 합니다. 메스는 대중.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일반적인 뭐 소액 베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포함하는데 이게 일본 VIP나 중국 VIP랑 이제 거의 금액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역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변이 확대되고 있어요. 네. 옛날엔 중국, 일본 비중이 너무 높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뭔가 카지노도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입국자 지표에서도 일본 입국자하고 중국하고 합친 게 11.2만 명인데 그 기타 아시아가 26.8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훨씬 지금 높아진 수치죠. 기타 아시아는 이제 대부분 좀 동남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던 이제 이 외국인들이 주로 중국과 물론 이제 중국은 늘어나겠죠. 앞으로 늘어나겠지만 일본이나 중국 비중이 굉장히 컸는데 이게 바뀌어서 지금 최근에 스리랑카, 싱가포르, 몽골,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2019년보다 지금이 더 많아요. 네. 들어오는 입국자 수가.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저변이 늘어난다. 이렇게 아세안 국가 비중이 점점 늘어났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럼 이 사람들 왜 오나? 한국에 왜 올까? 가장 큰 이유는 K 컨텐츠 때문이죠. K-팝, 뭐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그 넷플릭스 순위 1위부터 10위 보면요. 거의 8위까지가 다 한국 겁니다. 그 정도로 한국 콘텐츠를 이제 많이 보니까 오고 싶은 거죠. 근데 그동안은 오고 싶어도 못 왔죠.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 한국에 오게 되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1인당 GDP가 한 4,000달러 넘어섰을 때부터 해외여행이 많이 늘어났는데 결국에 지금 이 동남아 국가들도 최근에 이제 4,000달러씩을 넘어가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은 해외여행 수요가 좀 늘어나겠죠. 근데 그 선택지가 K 컨텐츠나 이런 걸 접하러 한국에 많이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화장품 회사들이 동남아에서 되게 인기가 좀 많대요. 그래서 이 중국을 좀 제외하고 중국, 일본을 제외하고 전체 해외 매출에서 이제 동남아 이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까지 지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드리면 중국도 이제 계속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오겠지만 이거 당연히 좋죠. 좋은데 그거는 어차피 리오프닝 또 끝나고 나면 다 반영돼서 약간 주가에는 좀 시들시들 해줄 수 있는 나중에 재료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대 안 했던 이런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에 많이들 찾아온다는 건 이건 구조적으로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한국의 카지노나 좀 화장품 회사들도 이런 구조적 변화를 보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 그런 내용이고 관련해서는 GKA라고요. 파라다이스, 아모레퍼시픽, 클리오 요 4개 기업을 좀 탑픽으로 좀 꼽아줬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염 이사님이 소개하는 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가장 시적절한 내용을 엄선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환경 컨센서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고서를 직접 입수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아니라면은 우리 머니올라 동영상에서 보고서 부분만이라도 두세 번 반복해서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염블레 비밀로또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